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기분 좋은 마음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는 이 부제를 이렇게 기존의 룰을 파괴하라 이렇게 달았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달려가 볼까 합니다. 여러분, 20년 전까지만 해도 아마도 아이들은 연날리기 하면서 놀았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드론 날리기 하면서 놀죠. 아이들이 지금 현재 유치원 졸업 선물로 드론을 받는 것을 보면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의 놀이 속에, 놀이 문화 속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엄마하고 아이하고 싸우는데 너 언제까지 밖에서 뛰어놀래? 제발 좀 들어와서 숙제 좀 해라. 이렇게 싸웠다면 2022년 지금은 너 언제까지 집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을래? 좀 밖에 좀 나가서 뛰어놀아라. 싸움의 종류도 바뀌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처럼 아날로그 환경에서 디지털 환경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아날로그도 아니고 디지털도 아니고 버추얼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리고 버추얼 세계로의 전환, 또 한 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잠깐 짧게나마 영상 보고 오셔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o, it's too real. My palms are sweaty. That is so cool. I'll have to go back. No, I don't want to. Oh my god, oh my god. 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 이렇게 갤러그, 스트리트 파이터 저 이런 거 하고 놀았는데 여러분은 어떤 게임하고 노셨습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즐겼던 그 게임을 상상해 보면 그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제3자죠. 게임이란 제3자를 조정하는 것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게임, VR, AR이 도입된 이런 종류의 게임은 주인공이 나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당연히 그 게임이 어떻겠습니까? 실감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신 것은 내가 게임한 것도 아니고 남이 게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관찰했을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엄청 실감나겠구나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시지 않습니까? 바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공간으로 또 한 번 버추얼 공간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니다. 이미 현재가 되어버린 그 미래인 것이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를 탐색하지 않습니까? 날씨가 날개래요. 그죠? 날씨가 어떨까? 맛집 뭐가 있을까?
경제 읽어주는 남자? 나는 저 사람 처음 봤는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는 도대체 누구야? 유튜브에 검색하시죠.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정보 탐색의 방법을 신문에 의존하십니까? 아니면 포털이나 유튜브를 이용하십니까? 네, 여러분 답변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다는 증거죠. 더 이상 정보 탐색이 아날로그적이지 않고 디지털에 의존하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혹시 20년 전에 운전하셨습니까? 여러분 20살이 안 되셨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20년 전에 운전하셨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보고 운전하셨을까요? 지도책 보고 운전하셨겠죠. 지금은 무엇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십니까? 네, 내비게이션 보고 하시죠. 바로 운전하기, 길 안내 받기라는 나의 삶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됐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복잡한 단어처럼 느껴지고 국가의 미래 전략 방향, 또 기업의 경영 전략 1호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가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구나.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일 것 같아요. 심지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코로나19로 갑자기 등장했나 보다. 아닙니다. 언택트 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도 2013년부터 언택트 사회가 온다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이후에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죠. 그러나 코로나19와 상관없이 2019년에도 원래부터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0%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코로나19 이후 2020년 이후 오프라인 쇼핑, 대면 서비스업이 엄청나게 붕괴되죠. 맞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역시 오프라인 쇼핑 거래액은 2019년에도 18년에도 그 전에도 원래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이었다는 것이죠. 원래부터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전환은 일어나고 있었다. 비대면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원래부터 일어나는 일이었고 결국 코로나19조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엄청난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를 거스르지 못했다. 코로나19조차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다. 속도를 앞당겨 놓은 것뿐이다. 속도를 바꿔놓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물결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먼저 진단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변화에 걸맞게 바꿔나갔던 선제적으로 대응했던 그런 기업들은 기회를 봤었던 것이고 그러나 당신 그렇게 가세요. 나는 그냥 지도책 보면서 운전할랍니다. 라고 생각했던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그 현장, 그 모습 그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증거인 거죠.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제가 근래 들어 가장 놀랐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CES인데요. 1월 달이죠. 이 CES에서 가장 놀랐었던 것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여러분이 이 앞에 서시면 이 센서가 여러분을 몇 초 만에 복제합니다. 버추얼 트윈이라고 하죠. 가상 쌍둥이라고 하죠. 왜 이런 것을 복제합니까? 복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혹시 어디가 편찮으시면 이렇게 수술할까? 이런 약을 먹을까? 이런 치료법을 도입할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을 수 있는데 무엇을 적용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죠. 버추얼 트윈, 가상 쌍둥이한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적용해보고 치료 경과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걸 드디어
나에게 적용하는 것.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죠. 과거의 의료 산업은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제가 이 룩시드 랩스에서 제시하는 루시라는 이 서비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메타버스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입니다. 이 대표님하고도 여러 번 만나면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사실 우리가 치매 환자가 발생했다. 우리네 할머니, 할아버지 치매 환자가 발생됐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이 메타버스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는 치매 여부를 대략 3년 정도 전에 진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치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을 때 치매 예방 훈련까지 제공해 줍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예요. 정말 전반에 걸친 이 산업의 전환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죠. 스타벅스는 커피숍인가? 금융사인가? 왜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던지냐고요? 스타벅스 당연히 커피숍 아닙니까?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커피숍이 아닙니다. 이미 바뀌었죠. 디지털 샵입니다. 스타벅스는 금융회사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국내 전자금융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간편결제 선불충전금 이 잔액을 비교해 보면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 이들을 합친 것보다 스타벅스 혼자 더 많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금융사입니까? 스타벅스가 금융사입니까? 토스가 금융사입니까? 스타벅스가 금융사입니까? 누가 도대체 금융사입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결제 앱 사용자 규모를 비교해 보시면 스타벅스 페이가 애플페이보다, 구글페이보다, 삼성페이보다 그 앱 사용자 규모가 많아요. 누가 금융사입니까? 스타벅스는 금융회사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한 가지 대단한 변화의 물결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스타벅스는 어디로 달려가는지를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근래에 공항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항 이용하려면 무엇을 지참하셔야 됩니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여권이요? 네. 신분증이요? 예, 맞습니다. 신분증 없이도 나는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투시 능력이 조금 있는데요. 한 5분, 6분 정도 손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신분증 없이도 공항을 이용할 수 있죠. 저도 이미부터 저를 인증하는 수단이 신분증, 아날로그가 아니라 생체인식 기술, 지문, 정맥, 목소리, 홍채 인증 이런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이 아날로그식 신분증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이미 공항은 이런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바이오 인증 정보죠. 지문과 정맥을 등록한 사람들은 이미 아날로그식 신분증이 없이도 디지털리 공항을 출입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뀌었죠.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항 사업의 일부입니다. 이게 스마트아이즈예요. 자, 이런 모습이 비대면화를 이끌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항에 출입하는데 신분증 보여주면서 자 보세요. 저 김광석 맞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던 방식에서 이 직원 없이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생체인식 기술로 나임을 인증하고 통과하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조차 비대면화가 진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죠. 실제 중국 같은 경우는요. 키오스크에 딱 갑니다. 그럼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봐요. 뭐죠? 안면인식 기술이죠. 이 안면인식 기술이라는 생체인식 기술을 적용해서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고 그러면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면 뭐가 또 쉬워질까요? 지금의 키오스크는 불편하죠. 왜? 물건을 한참 골라야 돼요. 뭐 마실지, 토핑 크림 추가할지, 사이즈 업할지 골라야 될 게 많아요. 그냥 직원한테 얘기하는 게 더 편리한데 말이죠.
지금의 키오스크는 온전한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정말 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하다라는 인식을 줄 때까지 혁신의 혁신을 지속할 텐데요. 그 혁신된 모습이 무엇일까? 바로 알리페이가 제공하는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예는요. 여러분이 키오스크 앞에 등장하면 키오스크가 저를 알아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무엇을 주문할지도 알아봐요. 이 사람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아. 이 사람은 얼죽아야 라고 판단한다면 굳이 커피를 고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당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죠? 이렇게 물어봐 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 소비자는 뭐 합니까? 예스만 누르면 나머지 모든 과정이 끝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카카오 택시를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 택시 어디서 잡습니까? 손 안에서 잡죠. 그러면 택시 타면 택시 기사님께 어디로 가주세요라고 설명합니까? 아니면 이미 등록된 그 목적지를 알고 대화할 필요 없이 안내를 해주십니까? 대화할 필요가 없죠. 또 택시를 내릴 때 카드나 동전 혹은 지폐를 꺼냅니까? 아니죠. 이미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죠. 카카오 택시도 뭡니까? 언택트예요.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언택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언택트화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카카오 택시를 이용할 때 이미 등록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동 결제되듯이 역시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는 자동 결제까지 끝납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비대면화, 이런 키오스크는 소비자로 하여금 더 편리하다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의 언택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스타벅스는 이 과정을 그냥 퀀텀 점프합니다. 어떻게? 사이렌 오더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이렌 오더 이 기능 편리해 이렇게 이용하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 사이렌 오더를 이용하면서 우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이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을 만나지 않네? 직원을 만나지 않고 주문하고 직원을 만나지 않고 지급 결제까지 끝나네? 스타벅스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네? 더군다나 이렇게 비대면화를 이루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언택트화임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라는 인프라마저도 필요 없네? 어디까지 스타벅스는 혁신할 것인가? 이래도 스타벅스는 그냥 단순한 커피숍인가? 아니면 금융 서비스를 전달하는 디지털 기업인가? 어떻게 여러분은 정의 내리실 겁니까? 심지어 말이죠. 스타벅스는 ESG 경영도 압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이 자리에서 ESG를 주제로 말씀드리진 않지만 ESG 2.0 시대가 왔습니다. 2.0 시대라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하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스타벅스는요 이미 리유저블 컵, 재사용이 가능한 컵을 도입했는데요. 마치 어린 시절에 제가 집에서 콜라 마시고 뭐 그러면 공병을 모아다가 그 앞에 구멍가게에 갖다 주면 100원씩인가 이렇게 돌려줬던 시절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떠오르시죠? 지금도 역시 이 리유저블 컵이니까 이걸 반납하면 돈을 돌려줘야겠죠? 어떻게 돌려줍니까? 직원한테 제시하고 돈 거스름돈 1,000원 받을까요? 아닙니다. 리유저블 컵 반납기를 이용하죠. 결국 ESG 경영에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했다. ESG 더하기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ESG 2.0은 바로 이것입니다. ESG 경영 전략을 실현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다. 이게 ESG 2.0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보마저도 스타벅스가 가장 먼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부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그 변화를 말씀드리려 그런 목적으로 이걸 가져온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약 10분 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아니라 정말 전 산업에 걸쳐서 이러한 종류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더 실감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영상과 함께 하려 합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길게 보고 싶으시죠? 제가 시간 문제가 아니라면 좀 더 길게 보여드렸을 텐데 이렇게 짧게만 마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CES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가슴을 울렸던, 제 가슴을 울렸던 그 영상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동차가 300km/h로 달립니다. 그런데 없는 것들이 많죠. 뭐가 없습니까? 칠흑 속에서 자동차가 300km/h로 달리는데 가로등이 없습니다. 가로등이 없으면 헤드라이트라도 켜야 되는데 헤드라이트도 안 켜요. 사실 헤드라이트도 없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또 뭐가 없죠? 네, 운전자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차를 보여드리는 예입니다. 자, 이 정도면 자동차 산업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테슬라 기업 하나의 시가총액이 매출액 글로벌 탑 10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한 것보다도 높아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테슬라는 혼자 미래를 달리고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은 그냥 현재를 달리고 있는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만 합니다. 이 자동차 산업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3대 패러다임 변화인데요. 정리해보면 첫 번째, 그린카 컨셉으로의 전환, 전기차를 뜻하죠. 두 번째, 자율주행차로의 전환, 다시 말하면 스마트카 컨셉으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자동차 산업은 더 이상 제조업이 아니다, 서비스 기업이다. 이런 서비타이제이션이라는 엄청난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패러다임 변화를 간략하게나마 증명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나라 수출 규모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수출액이 어떤 품목입니까?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품목? 네, 반도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네, 두 번째가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수출액에서 전기차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얼마나 될까요? 퀴즈입니다. 네,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그래프를 이미 확인하셨을 텐데 21년 기준 벌써 15%나 차지합니다. 그 증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을 이미 캐치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22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전기차가 차지하는 그 비중을 추정을 해 봤는데요. 대략 22%가량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정을 해 본 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기차 수출이 늘어나는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전기차로의 전환은 이미 입증이 끝났구나, 고개가 끄덕여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죠. 두 번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자율주행차, 스마트카 컨셉으로의 전환이죠. 이것은 이미 저와 함께 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납득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율주행차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OTA, Over the Air. 이 OTA는 뭡니까? 무선 업데이트 솔루션이에요. 이 자율주행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선 업데이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OTA 솔루션을 누가 가장 먼저 도입했습니까? 네, 테슬라예요. 그럼 나머지 자동차 기업들은요, 지금 이것을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말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요, OTA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규제 여건에서는 업데이트 하려면 AS타를 가야만 합니다. 안타깝죠? 결국 우리나라의 규제도 효율적으로 바뀌려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먼저 들여다보고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고개가 끄덕여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또 우리가 관심 가져볼 것이 웨이모의 등장인데요. 웨이모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죠. 자율주행차를 왜 만듭니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팔려고요? 아닙니다. 자율주행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움직임이죠.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서비스한다. 우리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다. 자동차 서비스 기업이다.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또 자율주행 서비스에 있어서 자율주행 차라는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바로 데이터죠. 자율주행 데이터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많은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모습일까요? 네, 그 모습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21년까지만 해도 구글 웨이모가 이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는 그 속도가 이렇게 선형이었어요. 리니어했어요. 근데 다소 후발주자인 테슬라는 계속 이 리니어한 자율주행 데이터 확보에 뒤처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테슬라는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요. 22년 지금에는 웨이모를 압도한 모습이에요. 어디까지 테슬라는 달려갈까? 자, 테슬라를 극찬하는 것이 아니라 테슬라의 행보를 보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압도하고 저 미래에 혼자 달려가고 다른 자동차 기업들아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하는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또 여러 가지 이 서비스 기업으로의 탈바꿈, 서비타이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드릴 것이 많이 있는데요. 이미 MZ세대들이 선호하는 것 뭡니까? 자동차를 비록 내가 구매할 수는 없지만 경험하고 싶다. 소유할 수는 없지만 경험하고 싶다. 구매할 수는 없지만 구독할 수 있다. 월 사용료를 내면서 자동차를 바꿔가면서 타는 이런 것에 열광하는 모습이죠. 그에 걸맞게 많은 자동차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를 런칭한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서 서비스한다. 서비타이제이션의 그 변화의 물결을 우리는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면 저도 한 5년, 6년 전부터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공지능 그 포럼이라는 자문회의가 있었고 그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이 인공지능 시대에 뭐가 바뀔까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이미 몇 수년 전부터 보험 산업의 변화가 있겠구나 생각해보면 자율주행차가 사고 납니다. 그러면 운전자 책임이에요? 제조사 책임이에요? 제조사 책임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율주행차가 보험 서비스에 가입된 그 패키지를 우리는 구매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근데 말이죠. 테슬라는 이미 2010년부터 자동차 보험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제조사가 아니다. 서비스 기업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죠. 자율주행차를 탄다. 그럼 이제부터 뭐 할까? 자율주행차 타고서 운전 안 하고 뭐 할까? 이런 영상 보시겠죠. 제 경제 읽어주는 남자 TV 오셔서 여러 가지 영상 보시겠죠. 또 뭐 아이돌 댄스 뮤직 같은 거 보시겠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Information and Entertainment. 인포테인먼트 시장이에요. 인포테인먼트 시장이 커지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시장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테슬라는 당연히 인포테인먼트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기업입니다. 제조사입니까? 서비스 기업입니까? 서비스 기업이죠. 자동차 한 대 팔면 이미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에서 40%고 그 밖에 전장 산업이 15, 20%인데 자동차 한 대 팔면 사실은 전장 제품 팔아주는 거가 되죠.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다. 전자제품이다. 소프트웨어다. 이제 더 이상 자동차를 자동차라고 안 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불리죠. SDV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라고 정의 내려지는 탈 것 이렇게 해석해보면 그럴 텐데요. SDV라고 부르는 시대입니다. 자동차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다.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타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패러다임 변화가 자동차 산업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자동차 산업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산업, 유통업, 금융업, 교육업, 모든 산업에 걸쳐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실감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제가 심지어 전문가들을 만나도요. 어떤 전문가를 만났는데 4차 산업혁명, 그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정말 사실상 무용의 것도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메타버스 없는 거 아닌가. 그러나 잠깐 저랑 함께
30분 동안 제 강의 들으셨다면 그게 무용의 것입니까? 이미 일어난 현재입니까? 이미 일어난 현재죠.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뜬구름 잡는다.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일어날 일이다. 그렇게 치부할 것입니까? 아니죠. 차라리 나는 그 현장을 모르고 있다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들어놓고서도 4차 산업혁명 무용의 것인가?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인가? 구름 잡는 소리인가? 이렇게 주장하실 겁니까?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보신 것처럼 인플렉션 포인트, 변곡점이에요. 지금까지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다가 앞으로는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다시 꼬꾸라질지 모르는 그런 지점을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거스를 수 없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을 먼저 들여다보고 준비하는 기업은 goes on to new height 할 텐데, 그래 당신 그렇게 가세요. 나는 그냥 지도책 보면서 운전할 겁니다 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은 decline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가 또 변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절대 누군가도 거스를 수 없는 그 변화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원 500년 전이죠. 헤라클레이투스, 그리스 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 자체뿐이다. 변화라는 단어를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변화한다. 우리는 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변화된 환경에 걸맞게 대응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 강물에 가는 동안 그러면 다시 가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다. 우리는 한 번 가봤던 그 강물을 다시 가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시 가보는 동안 그때 그 강물은 이미 흘러가 버렸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특히 이 변화가 대전환이라는 이 시대,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 거슬 수 없는 물결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이 변화 속에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